할머니한테 손대면 끝이 안 좋을 겁니다. 목포 재래시장 골목, 비 오는 저녁 6시. 낡은 순댓집 안으로 까만 점퍼 입은 남자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할매, 상납 좀 내놓자! 우리 시장 지켜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셔! 78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순대를 썰다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여그는 그런 집 아니요. 대답도 끝나기 전 쾅! 조폭의 발길질에 30년 된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깨진 접시, 찌그러진 냄비, 주변 상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려움에 유리창 밖 한 여자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서 32. 평범한 손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707 특임대 중령 출신. 약자가 무너지는 순간 그 장면이 민서의 눈빛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조폭이 다시 찾아왔을 때 민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손목 꺾기, 팔꿈치 띄우기. 3초 만에 둘 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장이 숨죽였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손녀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목포 조직폭력배와 맞서는 정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목포 재래시장은 오전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생선 굽는 냄새와 나물 파는 아주머니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죠. 시장 바닥에는 빗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상인들은 좌판 위에 놓인 물건들을 정리하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시장 한복판 가장 안쪽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순댓집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춘잔의 순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댓국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판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가게 문짝은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이 작은 가게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구수한 순댓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박춘자 할머니는 올해로 78이었습니다. 허리는 세월의 무게로 구부정했지만 순대를 써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칼을 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머니는 오직 순댓국과 순대만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이 가게에서 번 돈으로 돌잔치를 차려줬었죠. 시장 사람들은 할머니를 순자 할매라고 불렀고 할머니의 순댓국은 목포에서 손꼽히는 맛으로 소문났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순대 속을 채우고 손님들이 올 때까지 준비하는 게 할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적어도 몇 달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고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도 어딘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물어봐도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시장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골목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 장사를 마무리하려던 할머니는 냄비에 남은 국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대부분 떠났고 시장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입구로 두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까만 점퍼를 입은 남자들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의자를 빼내 앉았습니다. 빗물이 점퍼에서 뚝뚝 떨어졌고 남자들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저 남자들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할매, 장사 잘 되시네요?
앞자리에 앉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협박의 기운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먹고 살 정도요. 아이고, 겸손하시네. 우리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 끊이질 않던디? 장사 괜찮은 거 맞지?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남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 그릇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여?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내는디 할매만 안 낼 수는 없지? 저는 그런 거 모르는디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매, 상납 좀 내놓자. 우리 남항파가 이 시장 지켜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죠?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제? 남항파. 그 이름만 들어도 시장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피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목포 신흥 조직이라며 이 일대를 장악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큰 가게들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할머니 같은 작은 가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거부하는 가게에는 물건을 엎어버리거나 손님들을 쫓아내는 식으로 협박했고 결국 모두가 굴복했습니다. 여그는 그런 집 아니요. 할머니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30년 동안 지켜온 가게를 쉽게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할머니의 말에 비웃음만 흘렸습니다. 그런 집? 여기가 뭐 특별한 집인가? 시장에서 장사하면 다 똑같지. 땅 빌려 쓰고 손님 받고 돈 버는 거 다 똑같은디 뭐가 달라?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앞에 걸린 간판을 발로 찼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간판이 흔들렸고 낡은 나사못이 빠질 듯 삐걱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 이맘때까지 50만 원 준비해놔라. 안 그러면 이 가게 장사 못하게 만들 거요. 알아들었지? 남자들은 위협적인 눈빛을 남긴 채 가게를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남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몰아쉬었죠. 주변 가게 주인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도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떡집 할아버지도 모두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고 자신들도 똑같은 처지였으니까요. 나섰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댓집 유리창 방, 비를 맞으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깔끔한 청바지에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들어가는 것부터 할머니를 협박하는 것, 간판을 차는 것, 그리고 나가는 것까지 빗물이 여자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박민서였습니다. 707 특임대 중령 출신이자 박춘자 할머니의 손녀였죠. 민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차가운 결이. 특임대 시절 민서가 가장 싫어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힘없는 사람이 폭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 그리고 그걸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함.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달랐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평생 사랑하고 존경해온 할머니였으니까요. 민서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점점 차갑게 가라앉는 눈빛. 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민서의 머릿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는 빗소리에 묻혔고 골목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손녀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서, 언제 왔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민서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몸에서는 순댓국 냄새와 함께 오랜 세월의 온기가 느껴졌죠. 하지만 민서는 할머니의 몸이 예전보다 더 야위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고 등뼈가 더욱 굽어 있었습니다. 휴가 내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한동안 할머니 못 뵀잖아요. 그래도 미리 말했으면 내가 맛있는 거 해놨을 텐데. 할머니는 얼른 표정을 밝게 만들며 민서를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손녀가 온 게 반가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안한 기색도 역력했죠. 민서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고요? 아니요, 멀쩡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나이 먹으니까 힘이 없네. 할머니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서에게 밥은 먹었냐고, 서울 생활은 힘들지 않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연달아 물었죠. 하지만 민서의 눈에는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명확히 보였습니다. 특임대에서 익힌 관찰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죠. 그리고 이내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 쓰레기통 옆에 놓인 부서진 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칼날이 중간부터 반쯤 부러져 있었고 칼자루에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30년 넘게 사용하던 칼이었죠. 그 옆에는 깨진 접시 파편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사기 접시가 산산조각 나 있었고 일부는 날카롭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반 아래쪽 구석진 곳에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가 구겨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냄비 옆면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손잡이도 휘어져 있었죠. 이건 단순한 실수나 노후로 인한 파손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폭력의 흔적이었습니다. 민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민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냄비에 국물을 젓다가 움찔했습니다. 왜 그래, 민서야? 무슨 일 있었죠?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내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그래. 늙으니까 손에 힘이 없어서. 할머니, 민서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부드러웠지만 단호했고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거짓말은 소용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미안해, 민서야. 네가 힘들게 사는 거 아는데. 괜히 걱정 만들고 싶지 않았지. 그날 저녁 민서는 할머니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남항파의 협박, 매주 반복되는 상납 요구, 거부했을 때 당한 위협과 폭력. 시장 상인들도 모두 같은 처지이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고 민서는 말없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서는 할머니를 도와 가게를 열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순대를 썰고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죠. 시장 사람들은 민서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가 채소가게 아주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가 순자 할매 손녀제. 그런디 근디 걸음걸이가 좀 남다르네. 뭔가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요. 맞제. 보통 아가들하고는 다른데 자세도 쭉 펴져 있고 떡집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눈빛이 그냥 아가가 아닌데 혹시 경찰이나 군인 그런 거 아닐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저 눈빛 보소. 예사롭지 않지. 민서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일을 도왔습니다. 특임대 출신이라는 걸 굳이 드러낼 생각은 없었죠.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뜸해진 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두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며칠 전 할머니를 협박했던 남항파 행동대원들이었죠. 까만 점퍼를 입은 남자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민서를 발견했습니다. 오 할매, 오늘은 손님이 있네? 딸인가? 손녀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대를 썰던 손이 멈췄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민서는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 손녀. 그럼 할매 사정 잘 알겠네. 저번에 말한 거 준비했지? 50만 원. 그게 아직? 할머니가 말을 흐리자 한 남자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접시들이 덜컹거렸고 국물이 튀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다른 집들은 다 내는 뒤 할매만 안 내면 되나? 돈이 없어서 그래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남자들이 민서를 돌아보았습니다. 뭐, 아가,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라. 할머니가 번 돈은 할머니 거예요. 당신들 줄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야, 이 아가가 정신이 있나 없나? 할매, 손녀 교육 좀 시켜라. 한 남자가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안쪽으로 꺾으며 팔꿈치를 위로 띄웠죠. 관절이 역방향으로 꺾이면서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놀라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남자의 팔을 잡아 앞으로 넘겼습니다. 두 동작이었습니다. 손목 꺾기, 팔꿈치 띄우기. 순식간이었죠.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고 민서는 차분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순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칼을 들고 순대를 써는 손놀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아가, 혹시 군대 같은 데 나왔는가? 민서는 고개를 들어 상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은 겨우 일어나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뒤돌아보며 민서를 노려보았지만 다시 달려들 용기는 없었습니다. 두고 봐라. 이렇게 안 끝날 거요. 남자들이 골목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괜찮겠어? 저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텐디.
괜찮아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굴욕을 당한 행동대원들의 보고를 통해 그날 저녁이 되기도 전에 이 이야기는 남항파 본거지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날 저녁 목포 항구 근처에 있는 낡은 건물 3층에 남항파의 본거지가 있었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죠.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남항파의 중간 보스 장도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도식은 4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험상궂은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목포 일대에서 15년 넘게 조직 생활을 해온 베테랑이었고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장도식 앞에는 낮에 순댓집에서 당한 두 행동대원이 서 있었고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팔을 움직일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죠. 방 안의 다른 조직원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렸습니다. 그래서 말이요. 아가 하나한테 둘이서 당했다는 거지? 장도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그게 그 아가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이 아니라니? 뭐가 어떻게 보통이 아닌디? 한 행동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그 순댓집 손녀가 장난 아니던디요. 우리가 손만 대려고 했는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뭐? 특수부대 출신 같으이. 장도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방 안의 웃음소리도 멈췄죠. 특수부대라는 단어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도식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천천히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신 뒤 내뱉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5년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익힌 감각이었죠. 단순한 시장 순댓집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만약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라면 함부로 건드렸다가 큰일 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뭔디? 박민서라고 하던디요. 나이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165 정도 되고 머리는 짧게 자르고. 장도식은 옆에 앉아있던 조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민호야. 저 아가 신상 좀 캐봐라. 박민서, 30대 초반 여자. 목포 출신일 거요. 민호라고 불린 조직원은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남항파는 나름대로 정보망을 갖추고 있었고 경찰서에도 내통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죠. 보통은 10분이면 웬만한 신상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소, 직장, 학력, 가족관계까지 모두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민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여러 사이트를 검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계속 검색했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상한디요. 뭐가 이상해? 박민서로 검색하면 여러 명이 나오는디 목포 출신 30대 초반으로 좁혀도 몇 명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사진도 없고 직업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이 없어? 요즘 세상에? 예. 주민등록은 있는디 그 외에는 전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장도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일반인의 정보가 이렇게 철저히 가려져 있을 리 없었습니다. 비공개? 뭐가 비공개요? 직장, 학력, 경력 전부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형님, 더 이상한 게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제한 접근이라고 뜨심더. 우리 라인으로도 못 들어가요. 제한 접근? 민호는 화면을 장도식에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접근 제한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장도식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일반인의 정보가 이렇게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는 건 단 하나를 의미했죠. 저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아, 이거 냄새 난다. 장도식은 방 안을 둘러보며 조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붙어봐라. 뒤를 밟아봐. 형님? 저 아가가 뭘 하는 사람인지 확인해야겠어. 어디 사는지, 누구 만나는지, 뭘 하는지 전부 확인해와. 근디 조심해라. 절대 들키지 마.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 알았지? 3명의 조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도식은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야, 내 말 들었지? 절대 들키지 마라. 만약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면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요. 확인만 하고 와. 알겠습니다, 형님. 그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민서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걸 확인한 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를 쐬고 싶기도 했고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싶기도 했죠. 시장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낮에 활기는 온데간데였고 가로등 불빛만이 골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특임대에서 익힌 습관이었죠. 시야 확보, 사각지대 파악, 위험 요소 점검. 모든 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50m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민서는 느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요. 발소리였습니다. 민서의 발소리보다 약간 늦게 들리는 발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죠. 여러 개였습니다. 리듬이 민서의 걸음에 맞춰져 있었고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마추어의 미행이었습니다. 민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했죠. 건물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들이운 실루엣의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뒤쪽 건물 벽에 비친 희미한 핸드폰 불빛도 포착했습니다. 민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명, 뒷골목. 특임대 시절의 감각이 단번에 작동했습니다. 적의 위치, 움직임 패턴, 의도까지 모두 파악되었죠. 민서는 작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행하는 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으니까요.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었고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민서는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명의 조직원이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야, 저 아가 어디 갔어? 모르지. 방금 여기로 들어왔는데. 조직원들은 조심스럽게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서의 모습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민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민서가 조직원들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남자의 목덜미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남자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죠. 두 번째 남자가 돌아보려는 순간 민서는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민서의 손이 남자의 입을 막았고 동시에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30초였습니다. 30초 만에 3명 전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쓰러진 조직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조직원이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민서가 발로 가슴을 가볍게 눌러 막았습니다. 할머니 주변에도 붙어? 민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쓰러진 조직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민서를 바라볼 뿐이었죠.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서가 할머니를 도와 가게를 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조직원은 아니었지만 남항파에서 보낸 사람이라는 게 분명했죠. 남자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지고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죠. 내일 자정, 폐공장으로 와라. 안 오면 할매 장사 못하게 해줄란다. 쪽지 뒤에는 폐공장의 위치가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목포 외곽 10년 전에 문을 닫은 섬유공장이었죠. 민서는 쪽지를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차분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민서가 남항파로부터 도전장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오후가 되자 할머니의 순댓집 앞에는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 채소가게 아주머니, 떡집 할아버지, 반찬가게 아주머니, 과일가게 아저씨, 건어물가게 할머니까지 10명이 넘는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게 앞에 모였습니다. 아가, 거기는 억수로 위험한 곳이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죠. 저 폐공장은 사람도 안 다니는 곳이제. 밤에는 깜깜해서 손 하나 안 보이는디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를 거야.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단께.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맞제. 그리고 저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도 모르제. 혹시 10명, 20명씩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아무리 아가가 군대 나왔어도 그건 무리제. 떡집 할아버지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 우리 시장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단께. 저놈들이 보복을 하면 우리가 다 당할 거요. 지금까지는 돈이나마 내고 살았는디 이렇게 되면 가게를 부수고 사람을 다치게 할지도 모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제. 작년에 다른 시장에서 조폭한테 대든 사람 있었제? 그 사람 가게가 어떻게 됐는데? 완전히 박살났제. 그리고 그 사람도 병원 신세졌다고 하던디. 상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어떤 이들은 20년 넘게 남항파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죠. 저항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결과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상인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아가, 할머니가 30년 넘게 지켜온 자리예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일해온 곳이고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저놈들은 계속 따라올 겁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결국 맞서야 합니다. 민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 제가 준비한 대로 움직여 주세요. 혼자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싸우는 거예요.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 의지가 상인들에게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모두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민서는 상인들을 가게 안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목포 외곽 지도를 펼쳤습니다. 폐공장의 위치가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주변 도로들과 건물들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죠. 민서는 이미 오전에 인터넷으로 위성 지도를 출력해서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먼저 폐공장 주변 지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접근로가 몇 개인지, 건물 구조는 어떤지, 주변에 숨거나 엄폐할 곳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서는 특임대 시절 익힌 전략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위 전술, 진입 경로 확보, 사각지대 파악, 탈출로 확보. 상인들은 처음 듣는 전문 용어들에 어리둥절해했지만 민서의 차분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들으며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는 새벽에 공장 주변을 지나가시죠? 수산시장 가실 때요. 맞제. 매일 새벽 4시쯤 그 길로 지나가제. 그럼 내일 새벽에 주변을 자연스럽게 둘러보시고 건물 상태하고 도로 상황을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핸드폰으로 사진도 몇 장 찍어 오시면 더 좋습니다. 건물 입구, 창문 위치, 주변 도로 상태 같은 거요. 알겠습니다. 근디 들키면 안 되제? 네. 절대 수상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듯이 자연스럽게 보시고 차 안에서 사진만 찍으시면 됩니다. 차를 세우지도 마시고요. 민서는 채소가게 아주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조카분이 경찰서에서 일한다고 하셨죠? 맞제. 교통과에 있는데. 조카분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연락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내일 자정에 폐공장 쪽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정확한 시간이랑 장소는 제가 따로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근디아가 경찰이 나서면 저놈들이 더 화내서 나중에 보복하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경찰은 제가 신호 보낼 때만 오면 돼요. 그 전까지는 근처에서 대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증거를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저놈들이 항변할 수도 없고 보복할 여력도 없을 겁니다. 민서는 떡집 할아버지에게도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놈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걷어가는지 기록하신 게 있다고 하셨죠? 있제. 3년 동안 메모해놨어. 누가 언제 얼마씩 뜯어갔는지, 안 내면 어떻게 협박했는지, 가게를 부순 적은 없는지 전부 적어놨제. 그걸 주시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상납 강요, 공갈, 협박 전부 범죄거든요. 상인들은 점차 민서의 계획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처음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죠. 민서는 지도 위에 폐공장 주변을 동그라미로 표시하며 설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폐공장 근처에 카메라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요. 어느 길로 가야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지,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과일가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가 혼자 가면 위험하지 않겠어? 괜찮습니다. 정찰만 하고 올 거예요. 멀리서 관찰만 할 겁니다. 민서는 상인들에게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저놈들이 시장에서 걷어간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요.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제. 소문으로는 항구 쪽에 있는 술집들이랑 유흥업소에 투자한다고 하던디요. 그리고 부동산도 여러 채 사들인다는 이야기가 있었제. 건어물 가게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제. 시장 근처 건물 몇 채도 저놈들 명의라고 하던디. 월세 받아서 또 돈 벌고.
그것도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메모해 주세요. 가게 이름이나 건물 주소 같은 거요. 자금 세탁이랑 불법 수익 은닉도 범죄니까요. 2시간 넘게 민서는 상인들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접근로 확보 방법, 카메라 사각지대 파악, 자금 흐름, 정보 수집, 경찰 제보 라인 구축.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하나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서는 상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힘있게 말했습니다. 놈들은 제가 혼자 오는 줄 알 겁니다. 자정이었습니다. 목포 외곽의 폐공장은 적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문을 닫은 섬유공장은 이제 완전한 폐허가 되어 있었죠. 깨진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왔고 녹슨 철골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무너져 내린 벽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건물 주변에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공장을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밤 이곳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안에는 남항파 행동대원 17명이 대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중간 보스 장도식이 직접 나섰고 손에 익숙한 부하들을 전부 동원했습니다. 철봉을 든 자, 쇠파이프를 쥔 자, 강목을 들고 있는 자,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걸친 자. 모두 싸움에 익숙한 조직원들이었죠. 장도식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끝장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형님, 저하가 올까요? 한 조직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도식은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며 공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올 거요. 안 오면 할매 가게가 어떻게 되는지 알 테니까. 안 올 수가 없제. 근디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면 어떡합니까? 우리 셋이 30초 만에 당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17명이나 모인 거 아뇨? 아무리 잘해봐야 여자 하나제. 숫자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우리 구역이제. 지형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장도식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무리 훈련받은 사람이라도 17명을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어두운 폐공장 안에서는 민서가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직원들을 공장 곳곳에 배치해뒀고 포위망도 준비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10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공장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다가오는 발소리. 조직원들은 긴장하며 무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머리는 단단히 묶은 채였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듯한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민서는 공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왔네. 장도식이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혼자 왔어? 용감하네. 아니면 정말 멍청한 건가?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혼자 왔어?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정보를 수집했죠. 17명의 정확한 위치, 각자가 들고 있는 무기의 종류, 공간의 구조와 배치, 탈출구와 사각지대. 모든 정보가 민서의 머릿속에 순식간에 입력되었습니다. 특임대에서 익힌 전술적 사고였죠. 손 하나만 까딱해도 오늘 여기 못 나간다. 앞쪽에 서 있던 덩치 큰 조직원이 쇠파이프를 들어 올리며 위협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 무기를 치켜들었죠. 민서를 완전히 포위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5명, 오른쪽에서 6명, 뒤쪽에서 4명. 앞쪽에는 장도식과 2명의 조직원. 하지만 민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조직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볼 뿐이었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조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서가 움직였습니다. 아니,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몸을 낮추며 순식간에 시야에서 벗어났죠. 조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방금까지 앞에 있던 민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어디 갔어? 저기, 아니 저기도 아니고. 혼란 속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가장 왼쪽에 서 있던 조직원이 쓰러진 겁니다. 민서가 어둠에서 나와 조직원의 무릎 뒤쪽을 정확히 걷어찼고 조직원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며 기절했죠.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기다. 한 조직원이 쇠파이프를 크게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며 공격을 피했고 동시에 조직원의 팔목을 잡아 안쪽으로 꺾었습니다. 조직원은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놓쳤고 민서는 그 쇠파이프를 발로 차서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무기를 제거하는 것부터가 전술이었죠. 3번째, 4번째, 5번째 조직원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강목, 철봉, 야구 방망이가 민서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한 명의 공격을 피하며 다른 한 명의 옆구리를 가격했고 3번째 조직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3명이 동시에 쓰러졌죠. 6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덤볐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뒤로 팔꿈치를 날렸습니다. 조직원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고 조직원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벌써 6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도식은 경악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제압, 아니 학살이었죠. 민서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려했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정확성과 효율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타격이 급소를 노렸습니다. 다 같이 달려들어. 한꺼번에 숫자로 밀어붙여. 장도식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남은 조직원들이 일제히 민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민서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며 조직원들을 좁은 통로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서로 부딪히며 좁은 공간으로 몰려들었죠. 그리고 민서는 앞쪽 조직원 한 명을 강하게 밀어 뒤쪽 조직원들과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미노처럼 조직원들이 쓰러졌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쨍그랑 소리, 신음소리, 욕설, 비명이 뒤섞였죠. 완전한 혼란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서로를 밀치고 일어나려다 다시 넘어지고 무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민서는 그 틈을 단 1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조직원들 사이를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게 이동하며 한 명씩 정확히 제압했습니다.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거나 급소를 타격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불필요한 힘은 쓰지 않았습니다. 1분 30초였습니다. 정확히 1분 30초 만에 17명 전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음하는 자, 완전히 기절한 자,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 의식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자, 모두가 민서의 손에 제압되었습니다. 장도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떨렸고 등에는 식은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존재를 본 것 같았죠. 민서는 천천히 장도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숨도 거칠지 않았고 옷도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벼운 준비 운동을 끝낸 것처럼 여유로웠죠. 이제 그만. 제발. 장도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남항파는 완전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15년 조직 생활을 하며 무수히 많은 싸움을 겪었지만 이런 압도적인 패배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도식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17명의 부하들이 전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광경은 악몽 같았죠. 민서는 천천히 장도식에게 다가왔고 장도식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발 살려줘. 다시는. 장도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겁고 힘 있는 소리였죠. 고급 차량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민서는 공장 입구를 바라보았고 장도식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는지를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대형 차량이었습니다. 최신형 고급 차량이 천천히 공장 안쪽으로 진입했고 민서와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차체에 반사된 달빛이 차량의 위용을 더욱 드러냈죠. 엔진이 꺼졌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쓰러진 조직원들의 신음소리만이 공장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렸고 뒷좌석 문을 공손하게 열었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고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얼핏 보면 성공한 사업가나 정치인처럼 보였죠.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손에는 고급 시계가 빛났고 구두도 반짝거렸습니다. 남자는 공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17명의 조직원들, 구석에서 떨고 있는 장도식, 그리고 가운데 당당히 서 있는 민서. 남자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한 뒤 작게 웃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지만 당황하지 않았죠. 도시가. 남자가 장도식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17명을 데리고도 이 모양이냐?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지? 장도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하듯 공손했죠. 제 이름은 백준태입니다. 남항파를 이끌고 있고 목포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흥업소 그런 것들이죠. 백준태, 남항파의 진짜 두목이었습니다. 15년 전 목포에 나타나 조직을 키워온 인물이었죠.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투자업자, 유흥업소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목포 상권을 음지에서 조종해온 흑막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착취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정치인들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인물이었습니다. 민서는 백준태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조직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707. 그 중에서도 특임대 중령 박민서. 백준태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딴 촌시장 일에 내가 왜 끼어들었을까? 할머니가 소중해? 아니면 정의감이 발동했나?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민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백준태가 민서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정보망이 있지. 비공개 처리된 신상이라고 해도 돈을 충분히 쓰면 알 수 있는 게 있어. 물론 시간이 좀 걸렸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내가 707 특임대 중령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는 나도 놀랐어. 백준태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내가 진짜로 혼자 왔다는 거지. 용감한 건지 자만한 건지 모르겠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을 재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있었죠. 이미 녹음은 한참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백준태의 모든 말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준비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입구 근처 민서가 미리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촬영 가능한 장비였죠. 그리고 민서의 다른 주머니에는 시장 상인들이 정리해준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떡집 할아버지의 상납 기록 장부, 건어물 가게 할머니의 협박 증언서,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수집한 남항파의 불법 자금 흐름 정보, 백준태가 소유한 건물 목록과 유흥업소 명단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백준태는 차 뒤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차 뒤에서 5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조직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체격도 다르고 움직임도 달랐죠. 걸음걸이부터가 훈련받은 사람들의 그것이었습니다. 군인 특유의 자세와 보폭이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너처럼 특수부대 출신이야. 물론 707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실력자들이지. 해외에서 용병 일도 좀 했고 실전 경험도 많아. 5명은 민서를 포위하듯 펼쳐섰습니다. 전문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고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았으며 서로의 시야를 가리지 않았죠. 협동 전술을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서는 다른 쪽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원격 신호기였죠. 버튼을 한번 눌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부르는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죠. 준비성이 좋네. 녹음기도 가지고 왔고 카메라도 설치했고 경찰 신호도 준비했고 근디 말이여,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백준태는 담배를 입에서 빼내며 민서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르신들 건드린 데가? 민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몸으로 배워. 백준태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5명의 부하들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5명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전술적이었습니다. 한 명이 정면에서 공격하면 양옆에서 협공했고 뒤에서는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민서는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팔을 잡아 옆 남자에게 밀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지만 민서는 몸을 낮추며 넘어 던졌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전략을 바꿔 한 명씩 완전히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째, 첫 번째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4분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쓰러졌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5명 전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백준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서는 주머니에서 원격 신호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버튼을 2번 연속으로 눌렀습니다. 신호가 전송되었죠.
폐공장 외곽 2km 지점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들에게 보내는 진입 신호였습니다. 이제 들어와도 된다는 의미였죠. 백준태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15년 동안 목포를 장악해왔던 남자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5명의 정예 요원들이 전부 쓰러져 있었고 자신은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조직이 단 한 사람에게 무너진 겁니다. 끝났어.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것,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할머니한테 한 것, 시장 상인들한테 한 것, 모든 것. 3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공장 벽을 번갈아 비췄고 여러 대의 차량이 공장 앞 공터에 멈춰섰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겁니다. 경찰관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차 뒤로 시장 상인들이 탄 승합차 2대도 도착했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 채소가게 아주머니, 떡집 할아버지, 반찬가게 아주머니, 건어물가게 할머니, 과일가게 아저씨, 그리고 할머니까지 15명이 넘는 상인들이 천천히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경찰은 공장 안의 상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민서가 차분하게 서 있었으니까요. 채소가게 아주머니의 조카인 김경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통과 소속이었지만 이모의 간곡한 부탁에 형사과 선배들을 설득해서 함께 온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 내용이. 민서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남항파 조직원들입니다. 저기 회색 정장 입은 남자가 두목 백준태고 옆에 쓰러진 사람이 중간 보스 장도식입니다. 이들은 10년 넘게 목포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민서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백준태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조직 운영, 시장 상인 착취, 불법 자금 세탁, 폭력 행사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공장 입구 쪽 어두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기둥 위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에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백준태가 제 신원을 알고 있었다는 것,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을 동원해 무력을 사용하려 한 것, 협박한 것, 모든 게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경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 경찰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카메라 즉시 회수하고 녹음기는 증거물로 확보해. 경찰관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이때 떡집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고 두꺼운 노트가 들려 있었죠. 경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증거입니다. 떡집 할아버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3년 동안 매일매일 기록한 상납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받아간 사람 이름, 협박 내용, 폭력 행사 여부까지 모든 게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얼마나 많은 돈을 뜯어갔는지 전부 여기 있습니다. 매주 30만 원씩 3년 동안이요. 우리 시장 상인 40명이 다 냈으니까. 일주일에 1200만 원, 한 달이면 거의 5천만 원, 1년이면 6억이 넘제. 3년이면 20억이 넘습니다. 김경희는 노트를 받아들고 내용을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상납 강요, 이건 명백한 공갈죄였습니다.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서류 봉투를 꺼내 앞으로 나왔습니다.
경위님, 이것도 보세요. 이건 저놈들이 우리한테서 뜯어간 돈으로 산 건물 목록이랑 유흥업소 명단입니다. 전부 백준태 명의거나 친인척 차명으로 되어 있지. 부동산 12채, 유흥업소 7군데입니다. 자금 세탁의 증거입니다. 건어물 가게 할머니도 앞으로 나서며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상납을 못 냈다가 가게 유리창이 새벽에 깨졌음더. 누가 돌을 던져서요. 그 다음날 장도식이 와서는 다음에는 더 큰일 날 거라고 협박했음더. 이건 명백한 재물 손괴랑 협박입니다. 생선가게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가 그날 밤에 차 타이어가 4개 전부 펑크 났으심더. 칼로 그은 자국이 있었지. 그리고 다음날 백준태가 직접 와서 경고했음더. 가족 조심하라고. 딸이 학교 다니는 뒤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고요. 과일가게 아저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친구는 상납 안 낸다고 버티다가 밤에 두들겨 맞았음더. 갈비뼈 2대가 부러졌지. 병원비도 못 받았고요. 상인들의 증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폭행, 협박, 공갈, 재산 파괴, 조직적 갈취, 10년 넘게 쌓이고 쌓인 피해 사례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경희는 부하들에게 지시의 모든 증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취하게 했습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접힌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남항파가 시장에서 걷어들인 불법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부동산 매입 내역, 유흥업소 투자 내역, 그리고 일부 정치인 후원금 내역까지 모든 자금의 출처가 불법 갈취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금 세탁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백준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녹음 기록, 영상 증거, 상인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 3년치 상납, 장부, 자금 흐름 추적 문서, 항변할 여지가 단 한 톨도 없었죠. 이건 함정이었어. 처음부터. 백준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경희가 백준태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백준태, 당신을 상습 공갈, 조직폭력배 가입 및 활동, 폭행, 협박, 재물 손괴,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차가운 수갑이 백준태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장도식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하나 체포되어 경찰차로 실려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넘게, 어떤 이들은 15년 넘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박수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고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해냈네. 떡집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눌려 살았을 거요. 평생? 며칠이 지났습니다. 백준태와 장도식을 비롯한 남항파 조직원들은 전원 구속되었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특임대 출신 여성이 조직폭력배를 소탕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죠. 하지만 민서는 인터뷰를 일절 거부했고 조용히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목포 재래시장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시장은 활기로 넘쳤고 상인들의 구성진 호객 소리가 골목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순댓집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뉴스를 보고 온 사람들, 옛날부터 단골이었던 손님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까지. 가게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밖까지 줄이 늘어섰습니다. 할매, 순댓국 한 그릇 주이소. 저도요. 여기 2그릇이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바쁘게 움직이며 순대를 썰고 국물을 담았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는 손이었죠. 민서는 할머니를 도와 그릇을 나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아가, 그날 뉴스 봤지? 대단하더만.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목포에 이런 영웅이 있는 줄 몰랐지. 영웅은 무슨,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서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조금씩 빠져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는 싱싱한 고등어를 들고 왔고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신선한 채소 한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떡집 할아버지는 간 만든 인절미를, 반찬가게 아주머니는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을, 과일가게 아저씨는 제일 좋은 과일을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민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가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 생선가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저놈들한테 시달리고 있을 거요. 평생 은혜 못 잊을 거요. 건어물가게 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심더 아가. 정말 고맙심더. 우리 시장을 살려줘서. 상인들은 한 명씩 민서에게 인사를 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쌓였던 두려움과 고통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도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고 여러분을 돕고 싶었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서의 말에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가게를 나서며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장사를 마무리하고 할머니와 민서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민서야. 할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서는 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서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 손녀, 내가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네가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할매가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다. 민서는 할머니의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할머니.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긴 할머니의 시장이니까요. 할머니가 3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 이제는 제가 함께 지킬게요. 아무도 할머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요. 할머니는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도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상인들이 가져다 준 반찬들. 소박했지만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서는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시장 골목에는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고 하나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아가, 일찍 일어났네. 생선가게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서는 상인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민서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순자 할매의 손녀가 아니라 목포 재래시장의 영웅이자 가족이었죠. 할머니가 가게로 나왔습니다. 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곧 구수한 순댓국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가게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가게 밖에서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둠은 거쳤고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목포 재래시장에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다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할머니가 지켜온 이 자리, 이제는 민서와 시장 사람들이 함께 지켜갈 자리였습니다. 민서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도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